자, 그다음 비진입 표시 봅시다. 91페이지 와세요. 91페이지 비진입 표시. 자, 얘는 제가 칠판에 좀 띄워놓을 테니까 먼저 좀 읽어봅시다. 비진입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칠판을 볼까요? 아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게 무슨 의사표시였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건 이건 다 통틀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 밑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세 가지가 있어요. 비통착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당되는 게 이게 사기, 강박, 사기, 강박. 그럼 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다 통틀어 말할 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 의사표시일 때는 실제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기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실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의사표시를 아예 그냥 유효하게 하는 것도 되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관한 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조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먼저 비진입 표시는 몇 조?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 사기 강박은 110조. 그래서 요 비진입 표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칠판에 오시면 비진입 표시는 뜻이 요거예요. 일단 읽어봅시다. 비진입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아는 동그라미 하시고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자, 그리고 비진입 표시에 관한 조문이 몇 조다? 107조. 107조.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107조 1항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일단 쓸까요? 그럼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원칙적 유효.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잘 씁니다. 그 교환에다 쓰면 되죠. 그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원칙적 유효. 그러니까 즉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자, 그러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 무효. 그 다음 거나 동그라미 거나. 그럼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으니까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무효. 두 번째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갈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를 잘 동그라미입니다. 제3자 앞에 선의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자책할 때는 쉬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 하시고 대항하지 못한다에다 써볼까요? 이건 효과, 주장, 불가. 효과, 주장, 불가. 즉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좀 전에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건 무슨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 선의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 무슨 무효가 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 자, 그럼 107조 조문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조문의 내용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조문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인데 이 조문의 내용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07조는 이렇게 외웁시다. 비유, 무선입니다. 비유, 무선. 비유 이거 뭐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선.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집어넣습니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비유 이거 뭐죠? 비유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풀로 말해봅시다.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펜 놓고 이제 해보겠어요. 자, 그럼 사직원 제출 사안인데요. 일단 기본서 가서 어디 오냐면 93페이지 볼까요? 93페이지. 자, 쭉 내려오시면 비진입 표시는 딴 게 없고요. 93페이지 밑에 가면 사직원 제출 사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거 별표. 사직원 제출 사안. 판례 3개 있는데 첫 번째 판례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사태 수습의 방안. 그게 키워드입니다. 좀 7번 봅시다. 이 사람 대학교 조교수인데 학교에 근무하다가 공금을 이제 많이 횡령을 한 거예요. 문제가 엄청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이제 을 학교 법인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직원 제출한 이유가 사태를 뭐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일단 요 사직을 제출한 건 요 을과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예요.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근데 이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건 잘 들여다보면 이건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문제가 이제 엄청 커졌는데 내가 지금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인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다면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냈다. 그럼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죠. 얘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인사무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럼 지금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갑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비진입 표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비진입 표시의 뜻이 이겁니다.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는 아까 제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107조. 107조. 자, 그럼 107조 조문 어떻게 돼요? 107조 조문이 아까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비, 유, 알, 무서. 그거 쓰면 되죠. 이 조문의 내용을 기억해야 이제 사례가 탕탕탕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럼 비진입 표시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내용이 비, 유, 알, 무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 유 그랬으니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요,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즉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럼 여기는 보면 요 사례만 가지고는 을 쪽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알무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문이 적용돼서 비, 유, 비진입 표시는 원칙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단서에 적용될 만한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앞에 것만 적용되는 겁니다. 비, 유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럼 결국 사직을 제출한 게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말은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판례 볼까요? 두 번째 판례. 자, 다시 93페이지 가서 93페이지 가면 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찾았어요. 자, 그 사례는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 판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재입사가 키워드예요. 요 판례는 재입사 판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제가 재입사 판례 아시죠? 그럼 요 판례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또 따라오세요. 출판 올까요? 갑 이 사람 근로자고, 그다음에 요 사용자 쪽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로자 갑 네가 일단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근로자가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사직을 제출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사직을 제출한 거고, 사직을 제출한 건 을과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런데 이게 제 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 근로자 갑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직할 의사 있다, 없다? 없죠. 사직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건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직을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지금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갑은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의사 표시는 어디에 해당한다? 비진입 표시. 아까 비진입 표시가 뜻이 뭐라 그랬죠? 자, 이거만 연습해 보시면 돼요. 실판 보시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다음 비진입 표시는 아까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숫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몇 조? 107조. 쓸까요? 몇 조? 107조. 조문의 내용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비유, 무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유 그랬으니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제 입사 형식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근로자 갑이 사직서를 낼 때에 갑이라는 사람에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용자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거 아는 경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제 안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직을 제출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게 무효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서를 내도 사직의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말은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린다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잘 생각이 해야 됩니다. 제 입사 판례는 결론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다시 제 입사 판례는 결론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까지가 논리적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차근차근 강의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적으라는 뜻은 아니죠. 어떤 분은 제가 하는 말 모든 말 O예요, X예요. 그런 거 다 O예요, X예요. 그런 것도 다 적으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 그다음에 논리 전개 과정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용을 정리해 두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고 비진입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다음 비진입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다? 107조.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무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94페이지에 가시면 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하여 의업 면직 처분을 한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해서 사직 처리해 주는 걸 의업 면직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공무원이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이에다 써볼까요? 그럼 이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 얘는 공법행위다, 사법행위다? 공법행위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행위일 때 107조가 적용되는 거고 공법행위에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규정은 공법행위는 절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건 무효가 되는 경우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에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은 항상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은 무효가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고 항상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풀어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저희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옳은 거 오르는 거죠. 자, 1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O의 X예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죠. 착오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통정어휘 표시와 구별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비진입 표시, 통정어휘 표시의 경우에 이 통정어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냐? 합의.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게 통정어휘 표시고 비진입 표시는 갑 혼자서만 허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요 착오는 표의자가 뭐 하는 경우죠? 모르는 경우. 얘는 아는 경우. 둘은 전혀 달라요. 따라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통정어휘 표시와 구별되는 겁니다. 합의를 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되는 거고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비진입 표시가 되는 겁니다. 착오 이게 틀린 거고요. 2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가볍게 맞추라고 만든 게 두 문자죠. 비유 무선이죠.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무효. 그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에서 이거 끝에 보니까 비진입 표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보면 늘 여러분이 그 지문 분석을 아직 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그 O인지 X인지 알기 전에 키워드가 늘 지문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요 3번의 경우에 이게 비진입 표시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를 찾으면 비진입 표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두자예요. 두자. 뭘까요? 명의?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헛방이에요. 채무? 빚이 많으신가 봐요. 뭘 걸어야 돼요? 대출? 돈 필요하세요? 의사? 아니고 두자. 명의 아니고 가졌. 가졌더라도의 가졌. 그게 키워드예요. 걔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비진입 표시는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죠. 다시 여기.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라는 게 의사 있다 없다, 없고 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이게 불일치한 걸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비진입 표시죠.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되려면 의사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잘 보면 여기는 명의를 빌려주긴 했는데 얘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고 자기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얘는 비진입 표시도 아닌 거예요. 비진입 표시가 아닌 뭐예요? 진입 표시란 말은 또 없어요. 그것도 어디 가서 진입 표시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때는 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무슨 의사 표시? 정상적 의사 표시. 여기는 명의를 빌려주긴 했는데 애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으니까 실제로 정상적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이다 아닌 거예요. 비진입 표시다 틀렸고요. 4번 비진입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끊고 아까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유 무선이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5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5의 X예요. 다시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5의 X예요. 5 이거 맞아요. 자, 얘가 왜 5가 되는지 얘는 잘 필기를 해둡니다. 얘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아까 107조 조문에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비유 무선이라고 그랬죠. 이거 107조이랑 단서 무에 대한 해석론인데요. 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늘 붙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걸 정리를 해둘 테니까 5번은 따로 여백에 쓸만한 공간 되죠? 그 밑에다 유형을 잘 씁니다. 아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언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언제 무효로 된다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정을 알았다라는 건 뭐라죠? 알았다. 이건 선의 악의 중에 뭐죠? 알았다는 게 이게 악의. 근데 얘를 잘해야 돼요.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일단 그냥 알았다는 건 그냥 알았다고 말하지 알 수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얘는 좀 생략해서 말합니다. 선의이지만 이런 말을 빼서 과실이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과실이 있다 그 말은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는 뭐라 한다? 무효. 다시 상대방이 뭐이거나 악의이거나 상대방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봅시다. 요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요 또는의 반대가 뭐예요? and죠. and. 그러니까 중간에 중점을 찍으면 and의 뜻이 되는 겁니다. 과실의 반대는 뭐예요? 무과실. 그다음 무효의 반대는 뭐죠? 이게 유효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니까 이걸 경우의 수를 뒤집어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가야만 유효하게 되는 거고 상대방이 선인데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맞죠?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 하나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107조 1항 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된다는 걸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잘 찾으면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 조문을 잘 기억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107조 조문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107조 조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유, 알, 무선이라는 겁니다. 비유 이거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풀로 말해봅시다.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또박또박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통정오의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통정오의 표시 94페이지 올까요? 94페이지. 자, 통정오의 표시 기본서 94페이지고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97페이지 갑시다. 97페이지에 가면 점 4번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점 4번 효과에다가 별표. 수업 받고 강의 다시 듣고 교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 기본서 97페이지 내용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느냐면 98페이지까지 읽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표 하나 나오죠. 표는 하지 말 것. 그 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얘는 민법 전반에 가서 내용을 빠삭하게 다 알고 난 다음이라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하지 마세요. 써놓게 말하면 하지 말 것. 그렇다면 찢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는 나중에는 할 거예요. 실마가 장전할 거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얘는 통정오의 표시는 칠판 가지고 할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통정오의 표시는 뜻이 요거예요. 일단 읽어봅시다.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자, 일단 거기다가 도도합 이렇게 동그라미 합시다. 도도합.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도도합. 자, 그다음에 요 합의 대신에 하나 더 써놓을까요? 우리 판례가 합의 대신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양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정오의 표시가 되려면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합의 또는 양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정오의 표시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8조. 108조 조문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08조이랑 상대방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그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 하시고 한 번 더 써볼까요? 대항하지 못한다. 뜻이 뭐죠? 효과, 주장, 불가. 효과, 주장, 그런 건 다 써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효과, 주장, 불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죠? 선의. 그러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얘도 써야 되겠네요. 이런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상대적 무효.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고? 절대적 무효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8조 조문을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통정 무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기하셨죠? 자, 그럼 펜 놓고 얘는 들어간 사례가 엄청 많아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교환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옵니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살표를 잘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돈 빌려주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럼 돈을 빌려준 A는 이름 뭐가 되는 거죠? 대주. 돈을 빌리는 갑은 차주. 그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A는 이름 뭐죠? 채권자. 갑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짠 거예요. 가장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매매 한 거예요. 이게 매매한 것처럼 짰다 그랬으니까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 이전해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한 것처럼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는데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갑이 안다는 겁니다. 을도 함께 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 갑도 알고 상대방 을도 알면 이거 통정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합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통정의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도 정이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 쪽에서 적극적으로 승낙을 해줘야 돼. 그래 좋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있지도 않은 외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외형 창출인데 외형 창출에 관해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가장 매매가 되려면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갑도 알고 을도 알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 또는 아까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양해라는 표현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라고요? 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채권자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죠? 등기 원인은 그냥 매매래, 그냥 매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 계약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은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럼 을은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일단 이게 중요한데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가 더 중요한데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두 번째 등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다시 뭐가 유효해야 되고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만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 가장 매매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 가장 금전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해 준 것처럼 짰다. 가장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내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가장 행위라고 그래. 가장 행위. 그러면 아까 통정 허위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 무선이죠. 그럼 먼저 108조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그러면 요 갑이 을과 체결한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 이유는 이게 어디에 해당하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통정 오의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라서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쓸 시간 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논하는 논점 뭐냐면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자 A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일단 여기를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거죠. 그러면 아까 첩계약 사례를 비웠는데 첩계약을 하고 첩에게 건물 하나 증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첩계약은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죠?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 그랬고 그다음 첩에게 아파트 증여해 준 건 걔는 6자 뭐라 그랬죠?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얘도 내용은 똑같아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 맞죠? 그런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건 이는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줘야만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데 가장 매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거 역시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되는데 얘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매매 계약에 기해서 그다음에 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것.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건 뭐가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때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을이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의 이름 뭘까요? 얘가 제3자. 그리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가장 열받을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갑은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등기를 넘겨놨는데 확 병한테 되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을 되찾아가지고 올려가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나눠봐야 되죠. 그냥 없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맞는 게 108조 2항이죠. 통정 무선이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그냥 제3자 아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예요. 선의 그랬으니까 몰랐다는 말이죠. 병이 무엇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가장 매매 사실이요.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게 선의.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건 뭘 알았다는 거야? 가장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108조 2항이 통정 무성을 했으니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뜻이 뭐라 그랬죠? 대항하지 못한다. 효과, 주장, 불가. 자, 그럼 여기서 무효의 효과가 뭘까요? 무효의 효과. 요거예요. 여기서 무효의 효과라는 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그럼 이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효의 효과인데 이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말이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효의 효과인데 이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 선이면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문 이거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실수하시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장 가서 한 지문을 2번 이상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 읽어보고 바로 O인지 X인지 O인지 이렇게 해야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헷갈리게 해버리면 걔를 답으로 찍고 문제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자, 을이 병에게 되팔고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 무효 주장에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누구다? 갑.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나눠봐야 된다. 자꾸 없대.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나눠봐야 한다.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이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요. 집중.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란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야. 다시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이란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를 하면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자, 거기까지 가는 논리 과정을 잘 들여다봅니다. 벌써 굴러 많이 가셨네요. 자, 그러면 단박에 내는 건 아니니까 잘 따라옵니다. 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럼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병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해 줬던 내용이죠. 요거 알 수 있었다는 건 일단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8조 2항에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되고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108조 2항의 경우에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족하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이때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제3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도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못하면 갑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죠. 불리하지 않죠. 대신 을에게 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매 대금 줬죠? 을에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자기 건물 판 거예요? 남의 건물 판 거예요? 남의 건물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는 다 돌려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해도 갑이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는 어느 경우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의. 그러면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병 스스로 자기가 선이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 쪽에서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요? 병 스스로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아니면 갑 쪽에서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더 쉽게. 그 밑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야 안 돼요. 더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더 줄어버렸네요. 얘는 확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것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건 확률 문제라 그랬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지. 모르고 살 확률이. 상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모르고 살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계약을 할 확률보다는 얘가 모르고 병이 모르고 살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는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3자는 선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제3자는 선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뭐가 전환된다고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병 스스로는 자기가 선이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쪽에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목적물과 소유권을 되찾아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갑 쪽에서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남은 게 하나 있는데요. 병이 선인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목적물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 이름 뭘까요?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그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은 제3자. 제3자와 또 이해관계를 맺은 정은 뭐라고 그러죠? 얘는 전득자. 전자가 앞전자가 아니고 구를 전자입니다. 다시 소유권을 득한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때 전득자 정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얘는 악이에요. 악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죠. 가장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언제 알았다는 거죠?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정은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악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일단 요게 중요하죠. 병이 어떤 상태다? 선이. 그러니까 병이 선이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렇게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무제한 권리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 다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정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악의 정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 그 뒤에는 자는 전득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 엄폐물의 법칙. 요 돌 뒤에 이렇게 숨었다는 겁니다. 그럼 총을 피해 가서 자기가 살 수 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득자는 악일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요 내용을 보고 이제 강의 교환에다가 빈칸 되어 있는 거 빨리 지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쓰면서 들으세요.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통정의 표시는 뜻이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의 표시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8조. 108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통정무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통정허위 표시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해요. 가장행위. 자, 그다음에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세를 하나 볼 텐데, 자, 이런 책으로 얘는 어디 있냐면 얘도 시험지 잘 나옵니다. 96페이지 올까요? 96페이지 가시면 거기 구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96페이지 구별 개념에 가면 1번 은닉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그 별표. 자, 먼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은닉행위란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한다. 그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하고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갑자랑 아버지고 이제 을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소유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싶은 거예요.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요 아들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겁니다. 그럼 요 매매한 것처럼 짰으니까 허위 표시를 한 거죠. 갑의 이름은 표의자, 아들의 이름은 상대방. 그러니까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잘 들여다보면 요 갑하고 을이 실제 하고 싶었던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증여 계약인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럼 요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죠? 가장행위가 되고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증여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은닉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매매는 뭐가 되는 거고 가장행위,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되니까 108조 1항에 따라서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바로 쓸까요?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이 증여는 은닉행인데 은닉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증여는 별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냥 얘도 불요식행위고 그다음 낙성계약이라서 의사표시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소유권 넘겨주기라는 합의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자, 그다음에 이 등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등기부상에 등기 원인은 뭐로 기록돼 있죠?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록돼 있죠. 그럼 실제 하려고 한 건 뭐예요? 증여죠. 그러니까 이 실제 하려고 한 거하고 등기부상의 원인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등기가 등기 원인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하려고 한 건 증여인데 매매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등기는 원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다만 이 무효인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게 돼요. 다시 무효인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게 되는데 요 갑하고 을은 요 소유권을 넘기기로 둘이 합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여하기로 의사표시 합치는 있는 거니까 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해요. 그러니까 부합하니까 이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 증여 계약은 유효, 등기도 유효. 결국 이 말은 결국 우리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봤던 가장행위 사례, 그다음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 다른 점이에요. 좀 전에 그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짜고 계약을 체결한 건 의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의 경우는 이 요 은닉행위가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의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다음 하나 결정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의리 병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되팔았어요. 전매하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병이라는 사람 이름 뭐죠? 제3자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먼저 첫 번째 요 가장매매 사실에 대해서 선이에요. 선인 경우에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 병이라는 사람이 가장매매 사실에 대해서 악이에요. 악의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요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그냥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는 통정무선이니까 제3자가 어떤 경우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의. 그런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는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제3자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 선의하게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고르셨어요?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다시 원래 문제로 가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 당할 것을 대비하여 그다음 중요한 단어 넣어줘. 친구가 뭐하고 짜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 그다음 기화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이용하여 이런 뜻인 겁니다. 기회를 이용하여 그다음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먼저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무효이므로 끊고 이거 가장 행위에 해당되니까 통정의 표시라서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런데 뒤쪽에 병은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병은 뭐인 경우에 한해 선인 경우에 한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통정 무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 2번 병이 가장매매 사실에 관해 악의인 경우에도 갑은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악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럼 이때는 갑이 병한테 건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자, 1, 2번 쉽게 이제 해결했고요. 3번 갑시다. 자, 병이 가장매매 사실에 관해 선의이더라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밑에 제3자가 선인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허위 표시의 당사자 갑하고 을, 그다음 갑의 채권자 A 이런 사람은 무효 주장할 수 없는데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따라서 뒤늦게 계약 체결할 때 선이면 보호가 되죠. 근데 병 스스로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4번에 갈까요? 갑이 병에게 건물 관한 청구를 한 경우 병은 선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끊고 5의 X예요. 5.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됩니다. 제3자는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따라서 갑은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 5번 병이 선인 경우에도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정이 악의이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병이 선이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악의여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게 무슨 법칙이었었죠? 이게 엄평의 법칙. 그럼 답 뭘 골라야 돼요? 4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 쉴 때 꼭 복수 문제 푸시고 그다음 기본 강의 때 못 들었던 밀린 강의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